2025 고압 1602호. 예, 피고인들 다 나오셨고, 예, 특검 측에서 특검보 두 분하고, 예, 박세혁 검, 예? 아니고 잘못 봤군요. 예. 한진희 검사님하고 박세혁 검사님, 예. 그렇죠. 예, 세 분 나오셨죠? 변호인 변동 없으시죠? 예. 요정 그대로. 예. 그러면 장호진 피고인 측부터 예. 네. 최종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변론 네. 하시죠. 네, 피고인 장호진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장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은 요약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장시간에 걸쳐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시고 또 피고인과 변론 주장을 경청해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판 수행하시고 또 수사에 임하시던 특검본인과 파견 검사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소사실은 범인 도피와 국가공무법 위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인 도피라는 것은 지금 법리를 보게 되면 재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도 5374 판결도 보게 되면 이 범인 도피 행위는 은닉 행위와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하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선결 쟁점입니다. 오늘 오전에 두 분의 특검본님께서 이런 범인 도피에 관해서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어떤 공무원 사이의 수직적 위기 질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명시적 모의나 논의는 없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오늘 특검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만한 탓인지 몰라도 약 40년간의 법조 생활 중에 이런 주장은 처음 들어봅니다. 참으로 귀를 의심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검사는 엄격한 증명이 요하는 공소 사실을 함일 의심이 여지없이 없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스스로도 그러한 명시적인 모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공무부상의 공무원들은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마치 행정부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슨 범죄조직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고, 더구나 아무런 증거 없이 이것이 명시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묵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또 은밀하게 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것은 마치 고려시대 궁예의 관시법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의혹만 제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의 내진 경위에 관해서 특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종섭의 수사와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피고인에게 이르는 것을 우려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 그 근거는 첫째, 호주 대사를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둘째, 호주 대사의 기만적 임기가 남아있었다. 셋째, 이종섭을 호주 대사에 임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넷째,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외무공무법 3조 1항 세모이게 되면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에 근무한 공관여도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 정년이 노래한 정년 초과직위 재직자는 후임자 발령할 때까지 예외적으로 재직 가능한 것입니다. 정년 초과직은 정년 도래 6개월 내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정년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외교부 인사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김만중 호주 대사는 2023년 12월 31일 날 정년이 도래할 예정이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이 김만중 호주 대사가 정년 이후에도 2, 3개월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사상 발휘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공관장 인사에 관한 원칙 제7침 제4조 제2항 제4호입니다.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2024년春季 공관장 인사 원칙에 보게 되면 정년 초과직이 재직자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후임자 발해까지 예외적으로 재직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경원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구래의 특검 제2의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조구래와 황수진 사이의 녹취를 보게 되면 이 정초롱의 정년 초과직입니다. 몇 달 봐주는 게 됐다.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10일 녹취를 보게 되면 좀 정초진을 좀 봐준 거다. 이렇게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이 적은 녹취 43쪽에 보시더라도 석 달 더 계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호주 대사가 충분히 근무를 했다는 것을 황수진이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공동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와 대한민국은 방산 협력국가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외교안보 2+2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미국과 호주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2021년에 약 7억 3천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또 2023년에는 레드벨 장갑차를 호주에 수출한 바 있고 2024년에도 호주의 호위한 사업의 추주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약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호주 국방장관과 4차례를 회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2026년 7월 21일에 제출한 참고자료 20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호주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증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고인 윤석열은 호주와의 안보 방산 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2024년 9월 무렵에 이미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내정했을 뿐이지 범인 도피의 목적으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공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수출 기사입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보게 되면 9월 중순경에 이미 대사대에 일을 더 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태용의 특검 지술에 보게 되면 호주를 2023년 9월 달에 이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부임하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사람과 외국에 대선 나간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대사관과 대사관저, 대사 활동 대부분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 연락망을 통해서 대사 현재는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나 법무장관이 외교장관에게 제 공관장 일시기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시기구를 명하는 경우에 제 공관장은 이에 불응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사가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주재국이나 교민사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며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공무원 법무규 중 21조 6항에서도 이미 연 1회 또는 20일 초과해서 공무의 목적으로 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19대 프랑스 대사 모철민이라든지 조태열 전 주 유엔 대사 또 몽골 대사 김정구 일시 귀국한 바 있고 그 중에 김정구는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 공관장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서울시 개최합니다. 이 기간 중에 얼마든지 회의경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법 공조조약이라든지 범죄 인도조약 이런 부분은 아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공동 변호인도 변론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를 부임한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종섭에서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정말로 과장된 주장일 뿐이고 2024년 3월 29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전혀 소환 조사가 없었던 점을 비춰보게 되면
수사 방해 목적이 있다는 특검 주장은 일반적 견해에 불과합니다. 이재호가 입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 공간에 나가서는 사실 자체가 훨씬 더 공개도 숨을 없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 21조 6항과 7항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민도 같은 특검에서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측면도 보게 되면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부르면 째깍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황소진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조태일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같은 취지 진술을 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호주 간의 형사법 공조조약이라든지 인도조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복수의 공원장 인사 추진 경우에 대해서 특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종섭만 단독으로 대사로 임명하면 눈에 띌 것을 염려해서 두세 명의 공관장을 함께 임명하고자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조그레와 황소진은 2023년 11월 19일에 2, 3명의 공관장 인사를 함께 진행한 방을 논의했다. 둘째, 피고인 장호진은 2023년 12월 5일에 황소진에게 호주 대사와 모로코 대사의 인사를 함께 이번 주에 상실하고 지시했다. 이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조태용이 2023년 11월 19일에 조그레에게 이종섭의 호주 대사 내정 사실을 전했고 조그레가 같은 날 이를 황소진에게 전달한 것이 통화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 인사국은 2023년 11월 19일 무렵에 이미 이종섭의 호주 대사 내정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레와 황소진은 대통령실에 2, 3명이 공관장 인사를 함께 상실한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대통령실의 지시 또는 조태용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 전 호주 대사 김한중을 배려하면서 정체된 공관장 인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 장하준은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황소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사를 단독으로 발령하면 전임자가 주목을 받는데 단독 인사는 통상 징계로 인한 소환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이종섭을 언급하니 그동안 정치대에 있던 공관장 인사를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호주 대사만 교체하면 김한중에 타격이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김한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외교부의 2, 3명 인사를 함께 상실하고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는 2023년 11월 21일에 호주 대사의 교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게 되면 황소진과 조그레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 지시를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황소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하나만 발령내면 혹시 눈에 띄기 때문에 하는 것은 황소진의 자기 주장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인사가 있을 때 한 명만 따로 떼면 그것이 눈에 띄는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컨대 휴직에서 복직한다거나 또 해외 연수에서 다시 돌아온다거나 할 때 이런 걸 함께 인사하는 것은 인사하는 사람들에서는 그게 관례입니다. 조그레도 제2회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그레는 제2회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제 의도는 기회를 활용하자, 우리 현안을 털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주 대사 임명이 나오니까 당시에 있던 외교부에 있던 현안의 인사를 함께 해서 처리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조그레와 황소진 사이에 논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와 장호진 피고인이나 또는 조태용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이 조그레는 이 법칙에 나와가지고 주 호주 대사 인사원과 다른 적체된 공관장 인사는 함께 묶어 상실하면 보다 신속히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 생각한 것이냐 물으니까 예, 그런 꾀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자 인사기획관실의 이 대인사비서관실 협의 결과를 보게 되면 당시에 모로코 외교부안 요청이 되어 있지만 호주 교체의 가능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면 그건 모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아니다. 자, 이것은 조그레와 황소진 사이에 서로 논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태영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저는 2, 3년 엮어서 하라고 지시하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피고인 장호진이 2023년 11월 5일에 황소진에게 호주 대사와 모로코 대사의 인사안을 함께 이부전에 상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주요 외교 정책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대표직위를 신설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2023년 8월 2일과 9월 11일에 두 차례나 인사를 상신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오랜 검토 끝에 모로코 대사 정기용을 후보자로 내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정기용이 인도 태평양 특별대표로 조속히 복용하기 위해서는 후임 모로코 대사 인사안을 신속히 상신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몽골 대사 수사를 받고 있었고 동티모르 대사는 건강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이 모로코 대사 이외에도 몽골과 동티모르 대사의 수시 인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황소진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2023년 11월 21일에 인사비서관실과 모로코, 몽골, 동티모르 대사의 인사안 상신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인사비서관실은 모로코 대사 인사안 상신에만 동의를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특임공관으로 내정한 호주 대사와 함께 인사안을 상신하면 모로코 대사 인사 절차도 신속히 진행되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고래가 이 법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2023년 11월 29일 무렵에 외교부 장관까지 두 인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인사안 상신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진행하던 대사 인사는 모로코와 호주 두 개국 뿐이었기 때문에 함께 인사를 상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고인 장호진이 녹취록에 보게 되면 2023년 11월 5일에 황수진에게 이번 주 내라도 두 인사안을 대통령실에 상신하라 이런 말한 부분은 이미 외교부 장관의 검토를 받은 승인을 받은 결정을 받은 인사안을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공식 상신하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2023년 11월 19일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내정한 사실을 알렸고 외교부 장관이 2023년 11월 29일에 모로코 및 호주 대사 인사안을 상신을 검토한 후에 일주일 경과 시점에 있기 때문에 2023년 11월 5일에 피고인 장호진이 이번 주 내에도 상신하라 하는 부분은 새롭거나 무리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외교부는 20년 12월 6일에 모로코 대사와 호주 대사 인사안을 상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 승인을 받아서 아가레망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피고인 장호진과 2024년 1월 20일 황순영과의 녹취록을 보게 되면 모로코 대사에 대한 아가레망 보유 소식을 듣고 바로 발령하면 되겠다 이렇게 피고인 장호진이 답변하는 게 나옵니다. 오히려 호주 대사 발령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호주 대사와 모로코 대사가 같은 날 임명됐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호주 대사는 2024년 3월 4일에 발령됐고 모로코 대사는 3월 8일에 임명돼서 다른 날에 임명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인사기획과서를 보게 되면 이런 이미 인도태평양 정부 대표를 상신했습니다만 상신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인도태평양 대사 이렇게 다시 올리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황소진의 적은 녹취에 의하더라도 후임 대사 임명을 위해서 인사를 상승할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신 인사안인 게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구리의 적은 녹취에 보게 되면 호주 대사 인사가 없었어도 당연히 몽골이나 모로코나 동티모르 대사 인사들을 검토했던 것 아닌가 하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동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엮어서 같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11월 29일자 황수진과 송님의 텔레그램에도 보게 되면 모로코 말씀이죠 하니까 호주도 같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피고인 장관이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 한 것입니다. 11월 5일자 황수진과 조건의 녹취를 보게 되면 아까 본 것은 호주하고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지나가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하지만 이 호주하고 모로코를 엮는다는 의미가 특별히 어떤 호주 대사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은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외교부의 어떤 인사상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황소진도 조굴에도 이 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고래가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22일자) 황수진과 장호진 녹취 속기록입니다. 증거수는 189번인데 여기에 관해 가지고 지금 특검은 주장은 마치 장호진 피고인이 황수진 피고인에게 호주의 아그레망을 독촉하라, 또는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대마시하라, 뭐 그런 취지를 그런 주장을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녹취를 한번 보시면 그 어디에도 장호진 피고인이 호주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독촉하거나 또는 질책하거나 뭐 호주 대사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관심을 표하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전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주 대사 이종섭은 2024년 3월 4일에 또 모로코 대사는 2024년 3월 8일에 돼서 엮어서 따로따로 간 겁니다. 같은 날 인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를 임명 절차를 피고인 장호진이 무슨 독촉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주장을 보게 되면 피고인 장호진은 2024년 12월 5일에 황소진에게 이종섭이 2024년 1월 이내에 부임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 대마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 둘째, 외교부는 이종섭이 공관장 자격심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진행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서면 적격을 의결했다. 셋째, 공수처는 2024년 1월 16일과 18일에 압수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피고인 장호진은 그 이후인 1월 22일에 황수진에게 호주 아그레망 부여 절차를 독촉을 했고 호주 대사관이 실제로 1월 25일에 호주 의전의 대학을 면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임명제청권자 외교부 장관은 2023년 11월 19일에 이종섭을 호주 대사 임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섭을 1일 내에 부임시키라는 지시는 2024년 11월 19일 이루어진 의사결정 후속 조치에 불과합니다. 피고인 장호진은 이런 대통령의 지시를 외교부에 전달하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지침을 받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대마시에 가지고 마치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대마시라는 것은 상대국에 요청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외교 행위를 뜻할 뿐이지 특별한 임무나 이례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그런 외교 용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교부 인사국이 2024년 1월 19일에 보낸 지시 공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대마시를 지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타 아그레망 요청 지시 공문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진에서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2024년 1월 19일자 외교부의 수시공원장 인사 공문 기록입니다. 이 공문 내용이 어디에도 대마시하라는 내용이 없고 이 내용이 다른 대사의 어떤 수시공원장 인사에 관련된 공문과 전혀 다를 바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황소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문 자체가 다른 공문과 똑같다. 나라는 바뀐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 장호진은 2024년 1월 1일에 국가안보실장을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외교부 장관인 조태열, 또 후임 1차관인 김홍구 의원에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 장호진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공관장 자격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하거나 심사일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공관장 자격심사라는 것은 2024년 1월 16일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는 이미 장호진 피고인은 외교부 소속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조태일 전 외교부 장관은 2024년 3월에 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장호진 실장과는 어떤 통화한 적도 없다. 이종섭 대사와 관련 어떤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고 김홍균 1차관도 전혀 그런 보고받은 적이 없다.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원도 당시에 이와 같은 공관장 인사검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화 받거나 압박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떤 피고인 장호진으로부터 지시나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황소인도 마찬가지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이 공간자격 심사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존의 특임 공간자격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됐을 뿐이지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황소준과 조고래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성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학성적 문제는 이미 법정에서 클리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현 정부에서는 이 규정을 개정해서 더 이상 특임 공간자에게 의학성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황소진이 법정에 정한 바 있습니다. 이종식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연구 논문도 집필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서면으로 왜 특임 공간자 자격 심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대면 심사에는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인명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항상 서면 의결을 해왔다. 이것은 뭐 정부 수립에 대해 그냥 그대로 해왔다는 주장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장호진이 2024년 1월 1일부로 외교부를 떠나서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해서 외교부의 공간자 자격 심사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실제 공간자격 심사를 한 것도 다른 공간자격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대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황수진이 법정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조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공간자 자격심사 운영 세칙 21조에 보게 되면 이런 법세 4조 1항에 따른 특정 공간자의 경우에는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치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 안 냈다고 지금 특검에서는 이것이 무슨 특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심지어 이 조항 자체도 황소재 법정 기술에 의하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게 황소진이 법정에서 과거 버전이고 지금 바뀌어서 특임에게는 영어성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신년은 이 왜 서면 심사를 했냐에 대해서 특검에 진술한 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대면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서면 심사 진행해 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베푸는 건 아닙니다. 네. 황소진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공수처가 이미 2024년 1월 16일과 18일에 압수영장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1월 22일에 피고인 장호진이 황소진에게 호주 아그리망 부여 절차를 독촉했다. 사실 독촉한 것도 아닙니다. 독촉한 게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마치 어떤 이종수 호주대사 임용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피고인 장호진 뭔가 개입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수처와 법원이 이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런 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장호진과 외교부가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호주 대사관은 이미 2024년 1월 19일에 호주 의전당 대행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2024년 1월 25일에 의전당 대행과 면담한 겁니다. 피고인 장호진은 2024년 1월 22일 황수진과 통화는 이 호주 의전당 대행 면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장호진이 2024년 1월 22일에 황소에 전한 이유는 2024년 1월 26일자 신임 외교 공관장에 대한 신임장 수수를 앞두고 공관장 인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1월 22일자 피고인 장호진과 황소진의 그 통화 녹취 전체를 다 보더라도 아가리망 부여나 임명일차를 독촉하거나 결정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문을 정부순번 280-26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보게 되면 1월 19일에 의전장 대행 앞으로 아그레망의 조속한 부여를 서면에 요청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 공문이 언제 왔냐면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7시 19분에 왔습니다. 이것은 현지 한국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호주에서는 09시 19분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9일에 이런 공문을 보냈고 이것은 이미 1월 22일에 이런 공문을 보냈고 그 전에 1월 19일에 이런 것을 했다는 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장호진 피고인과 황수진과의 대화는 2024년 1월 20일
16시 11분경에 이루어집니다. 이 공문 전에, 훨씬 후에, 9시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장호진과 황수인과의 대화가 마치 어떤 아그레망을 독촉이라든지 뭐 대마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이 공문 자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수문 280-27번 보게 되면 1월 25일에 이와 같이 아그레망이 조직에 부여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은 첫 대면 접촉입니다. 지금 황소진은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월 22일자 황수윤과 정화진 속기록을 나중에 재판장님과 판사님들에게 기록을 보시게 되면 그 어디에도 이 호주 아그레망에 대한 독촉인 내용이 없고 질책한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시게 되면 전부 모로코 몽골만 관심이 있고 피고인 장호진은 호주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황소진이 호주 하니까 그래서 호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호주의 아그레망이 마치 12월 달 나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다 아그레망은 2024년 1월 19일 나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조태열 전 외교장관도 전혀 장호진 피고인과는 이종수 대사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김용익 차관도 마찬가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골에도 이와 같은 아그레망 분열이나 인민결제 독촉한 사실은 전혀 자기한테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황소진도 마찬가지 호주에 아그레망을 독촉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 부탁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질책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신속하게 독촉한 사실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 부임 일자 연기 경위에 관해 가지고 피고인 장호진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이종섭의 부임 일자 2주 연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장호진으로서는 2024 3월 6일 날 09시 30분 무렵에 이런 지시를 받고 이를 외교부 전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저녁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 출국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등 이의신청 절차나 소유기관 등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종섭의 부임을 연기하지 않으면 외교부 인사명령과 법무부의 출국 금지가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인 조태열 장관도 부임 보류를 지시하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장호진은 이의신청 절차나 출국 금지 해지 절차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아까 최진의 진술을 수학의 진술을 이렇습니다. 장호진 실장이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장관으로서 보려고 했던 것이 맞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범인 도피 인식과 공모 여부에 관해서 아까 공동변인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계속해서 일단 범인 도피 인식을 했다, 공모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자체도 피고인들이 어떤 이와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논의하거나 모의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냐 암묵적으로 무슨 은밀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암묵적으로 은밀하게 무슨 뭘 했다는 것은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의지하면 증거를 대지 않고 그냥 주장만 할 뿐이지 어떤 증거에서 그런 주장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피고인 장호진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장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최상면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이미 조태영의 피처신문 조서라든지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진술 또 임기훈 진술을 보게 되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8월 1일부터 이 최상면 사건은 이른바 이제 국방부 안보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화 되었다고 해서 전혀 다루지 않았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장호진으로서는 만약에 어떤 고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격사고가 있다면은 당연히 인사 검증 절차에서 판단할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 장호진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영 전 안보실장 등으로부터 이종석 국방장관을 호주에서 임명하는 배경이나 어디로 가서 듣거나 이에 관해서 논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건 특검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장호진 평원에서는 방산과 안보 협력 등의 이유로 임명한 것으로 추측했던 것입니다. 네, 조태용 피고인의 이해 피의심 조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일 이후에는 전혀 최상명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임기훈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황소진을 보게 되면 이런 자기심사 고발 관련된 것은 자기 심사에서 그냥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법무부 인사검증에 걸리지 않을 것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최지훈도 마찬가지 같은 취지의 진술입니다. 국가공무법 위반까지 검증 기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검증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외교부 인사운영팀이 2023년 12월 7일에 인사검증 절차에 착수하는 지시를 받고 이종국 수석에게 인사검증 자료를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운영팀이 이종국 수석으로부터 검증 수리를 받아서 법무부에 정송을 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외교부 장관과 1차관 당시인 피고인 장호진입니다. 이런 검증 서류를 별도로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서에서 하는 것이지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이 이것을 보고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종수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인사비서관실은 2024년 1월 18일에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 하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에 아그레방이 나가는 겁니다. 피고인 장호진은 안보실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인사검증 절차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황수인 진술이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송수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황소진은 좀 날짜가 좀 헷갈렸다가 2020년 1월 18일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관장 자격심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피고인 장호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 1차관 재직 당시에는 공관장 자격심사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인사국이 2024년 1월 11일에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에 착수를 했고 그때는 장호진 피고인은 이미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때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 증거가 다 같은 취지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경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장호진은 이런 이종섭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알았다는 그 특검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구체적인 의도 등에 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이나 조태영 등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고 이에 관해서 논의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방산 안보 협력 문제로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장호진으로서는 외교부 1차관 재직 시에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부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외교부 인사국에 전달하고 외교부 장관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무법상의 성실한 의무와 복종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정부 조직이 수직적인 위기 질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법률 도표지점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인사검증이나 공안장 자격심사나 아그레온 부의 절차에 일절 관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외교사절 임명은 대통령의 국가원 수요세의 지위에서 나오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당시 외교부 1차관이던 피고인 장호진이 대통령실 의사결정을 외교부 인사국에 전달한 것을 두고 공무원운동법으로서 법민 도표해야 된다는 공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공사실에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 구성 요건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고인 장호진에 대한 이 사건 공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데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인 장호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월 21일에 그 특별검사가 지난 6월 15일자로 제출한 PPT에 대한 저희가 별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참고자료 제출했는데 당시 2026년 6월 15일자 PPT의 그 특검의 그 내용이 너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장호진 피고인 일어나서 판결 선고 전에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두 분 판사님, 먼저 그간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저와 변호인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충실히 심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인의 아들입니다. 청와대 습격 등 무장공비 난파가 심했던 1968년 최전방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무장공비 소지품에서 저희 집 약도가 나와서 한동안 집 주위에 삼엄한 경비를 겪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일찍부터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도 좌고우면 없이 관련 전공을 택하여 이후 4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천직으로 여기며 나름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 사강과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파견 시에는 인수위원들이 추진하던 국립외교원 구상의 문제점을 직격해서 2, 3년 연기시킨 바도 있고 또 북미국장 시절에는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청와대를 설득해서 대미교섭을 통해 10년간 현안이던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러시아가 우리를 서방 국가들과 함께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상황 속에서 저는 마지막 공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뜻한 바 있어 러시아 대사를 자원하여 갔습니다. 나름 생각해둔 방책이 있어서 수개월 후에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의미 있는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당시 러시아 측에서 언급했던 한국은 비우호 국가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는 표현은 지금도 언론에 가끔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가장 치열한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주태있고 부끄럽지 않은 공직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의 범인도피 공모라는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기소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믿으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종섭 대사 임명은 2023년 11월 19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임용 제청권자인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 수용되어 의사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외교부 제1차관이던 저는 2023년 12월 5일 대통령실로부터 부임식에 관한 후속 지시를 받아 인사부서에 전달하여 장관께 보고토록 하고 이미 한 주 전인 11월 29일 무렵에 분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특별대표의 조기 업무 개시를 위해 함께 진행하기로 검토했던 호주와 모로코 대사 인사안을 그 주 내라도 공식 상신하는 데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침을 받아 이행하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차관은 대사 인사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어떤 맥락에서든 제 얘기가 그 이상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저와 황소진 외교부 인사기획관과의 통화는 특검 주장과는 달리 1월 26일자 공관장 인사 현황을 확인한 것이었을 뿐 통화로 그 어디에도 제가 이종섭 대사의 아그레망이나 임명 절차를 독촉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호주 대사관의 두 개의 공문 자체가 2024년 1월 20일 저의 통화와 1월 25일 호주 의전장 등의 면담이 전적으로 무관함을 입증하고 있고 심지어 1월 25일 면담은 아그레망 재촉이 아닌 첫 대면 교섭이었던 것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또 특검의 주장과는 달리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는 어학심사나 서면 적격심사 등 모든 측면에서 여타 특임 공관장 심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음도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2024년 1월 1일부로 외교부를 떠나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이종섭의 공관장 자격심사나 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인사검증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대사 생활은 유리세장의 새와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재국이나 교민사회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런 대사 생활을 2번 해보고 오래 지켜봐온 저로서는 형사사법공조나 외교관 특권 면제 포기 같은 기술적인 얘기 이전에 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최상병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종섭 대사가 인사검증도 통과했고 또 대통령실에 관련 부서에 있던 분들이 요직으로 영전도 하는데 이종섭 대사 인사만 콕 집어서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인사의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가운데 단지 대통령께서 방산안보협력 관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라 생각하였을 따름입니다. 또한 당시 주 몽골 대사가 재임 중 조사받고 기소되는 것을 외교부 1차관으로서 직접 봤기 때문에 대사 임명이 수사방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저는 2024년 1월 22일 외교부 인사기획관과의 통화에서 호주 측이 언제 아그레망이 신청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또 몽골이나 모로코 대사 인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호주 측의 호주 대사 인사를 얼른 기억해내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 차관 재임 시에 제가 위원장인데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이임했으며 또 후임 장차관들에게도 이런 방구 인수인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발령식까지 특별히 챙겨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이종섭의 범인 도피를 위해서 저나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특검의 주장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단 한순간이라도 받았다면 저의 40년 외교안보 인생의 자부심과 직업적 자존심을 걸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시원 피고인 측 변론 듣겠습니다. 예, 이시연 피고인의 변호인 율촌 오정환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변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먼저 최종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희생된 고 최수윤 해병의 영령과 그 유가족의 슬픔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피고인은 전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맡았던 공직자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적 모순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호주대사 임명 지시부터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거쳐 이종섭이 최종 출국하는 과정까지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범인 도피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윤석열, 조태용, 장호진을 이종섭에 대한 범인 도피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절차 중 인사검증 및 공관장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죄명으로 의율하였고, 또한 윤석열, 박성재, 심우정을 직권을 남용하여 이종섭에 대한 범인 도피 과정에서 진행된 출국 금지 해제 절차를 형용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명으로 의율하였습니다. 즉 특검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의율하지 않고
범인 도피죄로만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는 특검 스스로도 피고인이 수행한 인사검증 업무라는 개별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 위반이나 권한 남용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공소사실 구조대로라면 피고인은 윤석열, 조태용, 장호진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소사실에 따라 부당한 영향을 받은 대상자인 동시에 이종섭을 해외로 출국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공범이라는 모순적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 등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사검증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이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관련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인 도피 관련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 도피죄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범인 도피죄 구성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내지 범인을 돕는 모든 행위가 범인 도피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는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범인 도피 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인 도피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범인 도피죄는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 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나아가 범인 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에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범인 도피죄에 관련된 구체적인 판결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된 사례들을 보면 범인이 기소 중지자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처명의로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준 사례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탐문 수사를 하거나 중개업자나 위 관리인 등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 도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장 관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한 사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무, 실제 업주를 발견,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인 도피죄에 관련해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번 보시면 피고인이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절해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 의하여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금기관에 허위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혼돈을 초래함으로써 범인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게 했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것을 종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은닉행위에 비견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들이 조합 직원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경영상을 공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피 자금을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피를 용이하게 할 의도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A와의 연락 사실이나 공중전화의 번호 등을 제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A를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동부지법 판결은 C로 하여금 주민센터에 마치 지의 사무실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주거지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C의 거주지를 오인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에서 C는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의자 및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가 있고 그 거짓 전입신고 이후에도 10여 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입국한 점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C를 도피하게 할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지병법원 판결을 보면 도피를 종용하고 도피 자금을 제공한 사례였는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점에 참고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뒷받침된다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가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내보낼 경우 공수처가 이종섭을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이종섭의 휴대전화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 근거해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하게 하는 행위가 범인을 도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 임명은 이종섭의 소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하게 하는 행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종섭을 국가의 공식적인 대표자인 대사로서 임명하여 오히려 그 명확한 소재와 신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24년 3월 4일 외교부 공관장 인사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4년 3월 11일자 MBC 기사를 보면 MBC 기자가 이종섭의 출국 당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이 그 MBC 해당 기사입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기자도 이종섭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여 이종섭을 따라 같은 비행기에 탑승까지 했다는 것이므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는 이종섭의 소재를 얼마든지 파악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종섭의 발견 체포는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이종섭은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향후 출석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섭은 호주대사 부임을 위해 출국하기 전날인 24년 3월 7일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데 이어서 추후 공관장 교육을 위해 입국하는 시기까지 알려주며 조사에 응하여 출석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실제로 24년 3월 21일 업무 일정을 이유로 귀국한 뒤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들이 해당 기사들입니다. 3월 7일 날 이종섭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3월 21일 날 귀국하면서 소환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수처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종섭은 충분히 귀국하여 조사에 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1조 제5항에 따라 1회 귀국 후 다시 출국하면 그의 소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의 목적 연 1회 20일 이내로 일시기 귀국하는 것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귀국 횟수 및 제한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당연히 예외도 인정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23년경 현직 몽골 대사가 경찰 조사를 받도록 협조해서 기소된 사례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인해 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사도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관 지역 및 외교관의 주거와 이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므로 그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접수국, 이 사건에서는 호주를 수범자로 하는 비엔나 협약을 파견국, 즉 우리나라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피고인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비엔나 협약의 해석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해당 캡처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입니다. 비엔나 협약은 주재국의 수사기관이 저희 외교관에 대한 해당 조치를 못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검은 이종섭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는 극단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종섭이 결국 여론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하고 사임한 데서 보듯이 공직자로서 주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주장하는 극단적 상황이라면 우리 주권인 대사관이나 대사관저에 우리나라의 이종섭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시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종섭이 국내에 없더라도 자택, 직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얼마든지 가능하였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종섭은 24년 3월 7일 공수처를 방문하여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대사 임명 공개 전인 24년 2월 24일에 공수처가 청구한 이종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미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이 증거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4년 3월 21일 이종섭이 귀국하여 대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공수처는 특검의 사건이 인첩되기까지 이종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이종섭의 출국 예정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는 물론이고 이종섭이 24년 3월 7일 공수처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물론 24년 3월 21일 재입국한 상황에서도 이종섭을 압수수색하거나 긴급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즉 당시 수사기획했던 공수처는 이종섭에게 체포 사유,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므로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이종섭에 대한 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던 것도 분명합니다. 참고로 순직해병 특검이 그 후 25년 10월 24일 이종섭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범인 도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범인 도피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는 그 사람을 도피하게 하여 발견, 체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대통령이 이종섭을 도피시킨다고 인식할 수 없었고 호주 대사 임명이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전제가 되는 23년 9월부터 11월경 사이에 있었던 윤석열, 조태영, 황소진 등의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다른 인사검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인사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현직 몽골 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 협조 요청을 받고 국가안보실에 요청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대사 직위에 임명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이 당시 2023년 6월 15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영등포 경찰서가 23년 5월경 김종구 몽골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해서 피의자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수본은 그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하나 이것은 특검이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음에도 특검은 이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사검증은 범인 도피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좌하는 기능으로 검증 결과 도출된 의견에 대통령이 기속되지도 않습니다. 다소 부담, 심지어 부담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은 임명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임명된 사례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검증 의견이 어떠하든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사검증 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의 대사 임명을 통한 범인 도피에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모든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후보자 결정 행위가 있은 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인사비서관실의 후보자 추천 아니면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지시하는 경우에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인사비서관실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대해 인사검증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 및 1차 검증 결과를 송부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검토 및 최종 검증 결과를 도출하여 인사비서관실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인사명령 절차가 개시되고 또는 후보자가 재추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통령의 인사결심과 인사검증은 별도의 과정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인사비서관실의 후보자 추천 및 대통령의 후보자 결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추천 시 활용된 자료도 공유받지 않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은 후보자 결정이라는 정무적 결심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된 후보자에 대한 흠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사권 행사에 있어 인사검증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인사검증 수행이 범인 도피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 즉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도 없습니다. 특검은 언론 기사를 나열하는 것 외에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특검의 최종 변론, 최종 의견 진술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특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조태영, 장호진 등이 23년 9월 12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경까지 이중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이중섭을 호주대사로 내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인사비서관이나 국가안보실로부터 따로 공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최혜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사건의 주요 진행 상황 등으로 피고인은 이중섭에 대한 공수처 피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중섭의 호주대사 내정에 관여한 바 없고 달리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으며 인사검증 요청 시 임명 배경 등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미 현직 몽골 대사에 대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게 한 경험 등도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중섭의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 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중섭에 대한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윤석열 등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부실한 검증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거나 공직기강 비서관실 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지침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중섭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이를 장호진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공소사실에서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의사연락 등 공모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재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사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기검증 질문서 중 수사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중섭이 아니오란에 표시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에도 공수처 또는 인사검증 대상자인 이중섭을 상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사직 인사검증임에도 출국금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23년 9월경부터 공수처 고발, 특검법 발의 및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및 9월 10일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등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상 문제없음 취지로 작성한 부실한 검증 보고서를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송부하였다. 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장관 책임론, 논란 가능성은 남아있는 이슈 등 이중섭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 문구가 삭제된 문제없음 의견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해당 1차 검증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가 인정돼야 하나 피고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에 전혀 관여, 개입하거나 검증 방향에 대해 지침을 주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결재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검증 보고서에는 자기검증 질문서가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중섭이 수사 대상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자기 검증 질문서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2차 검증 결과 보고 메일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출국금지는 당초부터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었고 이중섭에 대해서만 특별히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모두 이중섭에 대한 고발 사실과 공수처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관련 내용이 은폐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부실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부실 검증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공직기강 비서관 행정관에 대하여 특정 방향으로의 검증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들 역시 이중섭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그 상급자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섭에 대한 인사검증이 특정한 목적 아래 결론을 정해놓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인사정보관리단 검증관인 서보영의 진술 내용입니다. 전혀 지시 요청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사정보관리 2담당관 민성호, 인사정보관리 1담당관 윤원기 또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인 박행렬 또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이건영 또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김성욱 팀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욱 팀장, 이시원 비서관 보고 과정에서 김성욱 팀장, 이시원 비서관이 검증 보고서를 보고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가요? 예, 특별한 피드백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고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이종섭의 자격 검증 질문서가 송부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종섭의 자격 검증 질문서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종섭의 자기 검증 질문서상 수사 대상 여부에 어떠한 내용으로 표시하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법무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 피고인과 공직기관 비서관실 실무자는 법무부 이메일 계정을 부여받고 사무실에 그 접속이 가능한 PC를 설치하기는 했으나 해당 메일은 공직기관 비서관실 실무자만 열람하고 피고인은 이를 열람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출국금지 여부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었고 이종섭에 대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을 비롯하여 검증 담당자인 서부영까지 일관하여 출국금지는 검증 항목이 아니었고 검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보영의 진술 내용인데요.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제공받지 않는다.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보영의 진술 조서입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한 전례가 없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수처법 제3조 4망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공수처에 전화해 확인했다면 그야말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국금지 여부를 기존에 확인한 전례도 없었고 검증을 이유로 출국금지 등 수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박행렬의 진술 내용인데요.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공받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자료 중 출입국 자료는 출입국 내역을 말하는 거고 출국 금지에 관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종섭은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였고 23년 9월 고발 이후 이종섭에 대한 별다른 수사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고인은 공수처의 고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고 공수처 고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문제없음 결론을 승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인사검증 보고서에는 모두 야당이 23년 9월 5일 이종섭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영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종섭의 수사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이종섭에 대한 검증 보고서입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에 관하여 공수처에 피고발돼서 되어 있다. 야당에서 후보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영서류 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고 현재까지 출석 조사 등은 없는 상황이라는 거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사검증의 주요 검증 항목은 재산 형성, 납세, 병역, 학위 취득 경위, 위장 정입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두 보고서 모두 고발 접수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고 고발 접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도 모두 공개되어 있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고 하여 사실관계의 은닉이나 은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사실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제1차 검증 결과도 사실상 문제없음 취지의 부실한 검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구 수정이 검증 의견 도출에 사실상 영향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누누이 진술한 바와 같이 공직 재직 시 사유로 고발이 접수되어 야당에서 정치 쟁점화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 임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섭에게 직권남용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음 의견을 승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국 금지 사실 전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 사실 중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이시원은 24년 3월 5일 17시 20분경 법무부로부터 위와 같이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이시원에게 출국 금지를 해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이종섭 부임 일정을 2주 정도 연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이시원은 즉시 대통령의 지시를 국가안보실장인 피고인 장호진에게 전달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장호진에게 출국 금지 여부를 전달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재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장호진의 진술인데 장호진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 24년 3월 5일 저녁 무렵 출국 금지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진술을 24년 3월 6일 오전에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장호진 변호인의 최후 변론 내용을 보더라도 24년 3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부임 연기 지시를 받은 걸로 기억한다라고 의견을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고인은 24년 3월 6일 아침에 언론보도 스크랩을 검토하던 중 공수처에서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등의 보도를 보고 이미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질 가능성 내지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아래 기사들이 3월 5일 오후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전 장관을 출국 금지해야 한다,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 장관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고인은 24년 3월 6일 아침에 이 전날자 기사들을 살펴보고 장호진을 찾아가서 보도되는 공수처 입장에 비추어 이종섭에 대해 출국 금지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이종섭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좋겠다. 만약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면 해제에 시간이 걸리니 즉시 출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할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실무자들도 관련 보도를 접한 24년 3월 5일 오후에야 이종섭이 출국 금지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보고를 중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보도 내용은 이종섭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치를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따로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항을 누군가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특검은 피고인에게 출국 금지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6일 20시경에 MBC 단독 보도 후 홍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종섭이 실제로 출국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가 24년 3월 6일 20시경 MBC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호주대사 임명됐는데 최상부 수사 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4년 3월 5일 오후경 장호진에게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장호진이 그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난 3월 6일에서야 이종섭에게 연락하고 이종섭의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치에 반합니다. 장호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에 이종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보면 분명히 24년 3월 6일 9시 41분경에 장관님 장호진입니다. 급히 통화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처음으로 이종섭에게 연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이종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인데 이종섭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의하면 하이코리아, 즉 본인이 자신의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이코리아에 이종섭이 24년 3월 6일 12시 40분경에 최초로 접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임 연기 조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진은 아까 부임 연기와 관련한 지시를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누구로부터 받은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장호진 피고인의 변호인의 그 최종 변론 내용에 의하면 3월 6일 9시 30분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출국금지 가능성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검은 2주 연기 결정이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출국금지로 인해 대사가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부임 일정 연기는 가능하고 피고인은 당시 장호진과 부임 일정 연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요. 여기 보면 이종섭의 출국금지 가능성이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귀임 절차 홀더라는 지시를 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안보실장을 찾아가 이야기할 때 만약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여서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하고 결정을 기다릴 때까지 시일이 필요하니 즉시 출국하기는 어렵고 주재국 부임 일정 연기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출국금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사가 공항에서 출국금지로 인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 해지 신청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재국 그에 따라 주재국 부임 일정 연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 것을 봐서 이종섭이 다음 날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년 3월 6일 11시 58분 및 12시경 이루어진 외교부 담당자 황소진과 이종섭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봐도 출국 금지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종섭은 출국 금지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장호진에게 출국 금지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공소 사실은 그 자체로 사실과 다릅니다. 밑에는 이 황소진과 이종섭의 통화 녹취 속기록입니다. 제가 그 외교부에서 출국금지 혹시 있을까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종섭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이종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국금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고 내가 지금 또 직접 확인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라고 하고 있고 황소진도 예 뭐 저희도 가능성은 뭐 별로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고 있어. 이종섭이랑 황소진 모두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자체를 그날 12시 3월 6일 12시경까지도 알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자체로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행위는 범인 도피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관계 공소장에 기재된 여러 부수적인 사실관계도 객관적인 증거가 배치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범인 도피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인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시원 피고인 일어나서 최후 진술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최혜병의 명복과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비서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는 점을 좀 더 사려있게 판단하고 행동하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주신 그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 기억이 허용하는 한 솔직하고 또한 진솔하게 사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론의 취지는 저희 변호인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만큼 부디 법리와 증거관계에 관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박성재 피고인 측 최종 변론 듣겠습니다. 네, 박승재 피고인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공동 변호인께서 추가로 덧붙여서 변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실하게 심리해 주시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범민 도피점에 관한 공소의 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대통령이신 공동피고인 윤석열이 이와 같은 해병대 최혜병 수사 외압 관련 공소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추구하였다 하는 것은 전제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사실 자체는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임명 이후부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나온 정치인의 수사 내지 레토릭이나 의혹 제기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러한 전제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 72조와 제78조 규정에 비춰 보더라도 대통령의 외교서적을 파견에 관한 이 사건은 고도의 재량권을 가진 권한인데 공동피고인 윤석열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이
오로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그 입증에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정치권의 이와 같은 의혹 제기에 그들을 편성하거나 또는 특검의 진술 유도 내지 압박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추측 내지 의견을 진술한 일부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이상 공고 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데 해당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2월 20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4일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이 사건 공고 사실을 살펴보게 되면 범죄 사실 부분인 1.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하여 국회로 내보내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및 이행. 2. 이종섭 수사 외압 의혹 정폭 및 호주대사 임명 절차의 개시. 3.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이종섭에 대한 부실한 인사검증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 박성재가 이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조차도 자체도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상 공소사실 중 4. 외교부의 이종섭에 대한 형식적인 공관장 자격심사 및 대통령 호주대사 임명 부분 또한 대부분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의 일이고 공동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2월 27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 또 2월 29일 재간을 거쳐서 2024년 3월 4일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박성재가 2024년 2월 20일 법무부 장관 취임한 직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지만 그 밖에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서도 분명합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 박성재가 관여했다고 특검이 주장하는 부분은 공소장 15에서 19쪽에 있는 5. 법무부의 이종섭에 대한 부적법한 출국금지 해제 부분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특검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박성재가 공동피고인 윤석열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지난 공판기일에 있었던 피고인 박성재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인 신문 절차 그리고 이재유, 김정도가 입증한 진술도 종합해보면 이종수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와 김정도 출입국 정책단장 그리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을 따를 뿐입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종수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했다는 건 도저히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재유와 김정도가 이 법정 및 특검에서 한 진술 그리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인 온정훈, 이진용, 임세진의 특검에서의 진술과 출국금지심의위원회 회의록 증거수문 4번입니다. 이 기재에 비춰보더라도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한 2024년 3월 8일자 피고인 박성재의 이른바 도어 스태핑 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신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성재는 출근 당시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지 특검이 이 사건 공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론 보도를 감안해야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발언이 당일 오전에 개최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보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출국금 정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 정지를 즉시 해제하고 출국금 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결정에 기속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특검의 범위도표 관련 공소사실은 일반적인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변수를 입증하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더구나 피고인 박성재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 중에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해서 그 누구와도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하여 상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각자의 지위에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보에 해당하는 특검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범죄 근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보의 기본적 법리에도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범위 도피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의 범죄 정미 염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 2236 전원합체 판결의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의 지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도저히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종섭에 대한 출금지 해제를 한 것이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는 공사실이 범죄 정밀이 없는 이상 직권 남용 권리행사의 방해죄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범죄 정밀이 역시 없는 데 해당은 됩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박성재가 출금지심의위원회 결정에 기소 의무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2항에 따른 이상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피고인 박성재가 출금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직권의 남용이 해당되지 않고 출금지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금지 심의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피고인 박성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종섭에 대한 출금지 해제를 의결한 이상 피고인 박성재가 출금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무원들이 행정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사 일락이나 기능적 행위 지비가 없는 이상 이것을 두고 피고인 박성재가 무슨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주체가 된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이상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정밀이 없는 데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변론하시죠. 피고인 박성재의 변호인 법무부인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입니다. 공동 변호인인 임성근 변호사님의 변론에 이어서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내에서 발생한 최수근 해병에 대한 사건이 이 사건의 사망 사건이 이 사건의 근저에 이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피고인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최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해서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맹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에 걸쳐 본 사건에 대한 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앉아서. 예, 앉아서 하시죠. 예.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해당 부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4일 임명을 발표한 후 이종섭이 출국 금지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이종섭이 출국 금지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출국 금지를 해제하여 출국한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범인 도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그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범인 도피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따로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024년 3월 4일 이종섭에 대한 호주 대사 임명 발표 이후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되고 이종섭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법무부가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피고인 박성재의 구체적인 행위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핵심인 당시 이종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재유의 진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박성재는 공동 피고인 누구와도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확정되는 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2024년 3월 4일 공동 피고인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바로 그날 법무부는 2024년 3월 5일 종료 예정인 이종섭의 출국 금지 기간을 2024년 4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박성재가 공동 피고인 윤석열 등과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로 했다는 데 대한 어떤 의사의 연락이나 내지 어떠한 의사의 합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전에 특검께서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공모를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사회학적 수사나 사회학계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사법정에서 증거를 대체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용어 그 자체로 특검은 공모의 증거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이재유에게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2024년 3월 5일 17시 20분경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주무관 김정원의 정보보고에 의해 피고인 박성재에게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이 보고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보보고를 서면으로 장관실에 넣어주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박성재는 당시 정보보고를 확인하지 못하여 출국 금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24년 3월 6일 퇴근 무렵 이재유로부터 이종섭의 출국 금지 이의신청서 접수 사실을 보고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4년 3월 8일 공구시경 법무부 청사의 도어 스태핑에서도 피고인 박성재는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을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알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섭의 출국 금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성재가 이재유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지시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 박성재가 이재유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모두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이종섭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였다는 보고였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이재유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3월 6일 오후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이종섭으로부터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이재유가 보고한 것입니다. 공소사실에서는 이때 피고인 박성재가 이재유에게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냐?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 라고 하여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이재유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박성재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는지 질문하자 이재유는 출국금지 문제는 실무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박성재가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자 이재유는 직권으로 해제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박성재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피고인 박성재는 이재유에게 공수처는 뭐라고 하노? 하고 물어보자 이재유는 공수처도 별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여 이때 비로소 그러면 풀어주면 되겠네 라고 말하고는 보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재유는 피고인 박성재에게 이종섭의 출국금지 해제에 공수처도 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정작 공수처는 2024년 3월 7일 14시 13경 이종섭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 필요라는 필요 의견으로 회신하자 이재유는 이를 피고인 박성재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재유는 이종섭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진술서도 쓰고 휴대폰도 제출하고 다음 출석 일자도 논의하였음에도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을 회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박성재는 공수처는 왜 어제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된다고 하노? 공수처에서 199 대사로 나가는 사람을 그걸 출국금지를 해제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성재의 이 부분 발언을 이재유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지시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 박성재와 이재유 사이의 대화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말은
피고인 박성재가 공수처의 의견 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때 피고인은 출국금지심의위원이 내부인인지 외부인인지 물어보았고 이재유는 내부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박성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이종섭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용하는 의결을 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박성재와 이재유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성재가 이재유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재유의 진술에 터잡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재유의 진술을 기재한 특검 작성의 이재유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공범의조서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서 작성 과정에 입법이 존재하고 진술 자체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그 신빙성은 극히 낮습니다. 첫째, 특검 작성의 이재유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재유는 2025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30일 세 번에 걸쳐 특별검사실에 소환되어 각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유는 피고인 박성재와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박성재의 변호인은 이재유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행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이재유에 대한 특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특검 작성의 이재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유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지시를 하고 질문을 듣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조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시라고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또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박성재가 이재유에게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고 하였다는 지시라고 지칭된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냐라는 말에 대해 이재유는 피고인 박성재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이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를 전후하여 피고인 박성재가 한 말에 대해 곰곰이 그리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였는데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대사로 가는데 라고 말한 부분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서에 풀어서 써서 나온 것이 앞에서 나온 피고인 박성재의 지시 내용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특검 작성의 이재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이재유 기억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재유는 특별검사로부터 3회에 걸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2025년 8월 26일자 제2회 조사 당시까지는 공소사실 제18면 기재 2024년 3월 7일자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보고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가 25년 10월 24일 특검에 소환되어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2024년 3월 7일 14시 30분경 이재유 공수처 의견 회신과 관련한 보고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고 특검은 이재유 진술에서 그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5년 10월 30일 이재유를 소환하여 제3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유는 이때 비로소 2024년 3월 7일 공수처의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회신에 대해 보고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6일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얼버무리고 말았고 당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2024년 3월 6일자 지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재유는 2024년 3월 7일자 보고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2회 조사 과정까지 2024년 3월 6일 퇴근 무렵의 이종섭의 이의신청 보고 사실 때 기억과 3월 7일 14시 30분경 출국금지 유지 필요라는 공수처 회신 내용의 보고 때의 기억이 뒤섞이고 혼합되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이 이재유의 진술과 피고인 박성재의 진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조합하여 임의로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이재유 진술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재유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성재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사실 피고인이 지시 내지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 그렇게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뉘앙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말이나 그 어감을 이루는 것으로 각자의 판단이나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재유의 진술은, 그리고 지시라는 진술은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에 비추어 특별검사 작성의 이재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 과정이나 진술 내용은 물론 기억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나 오류가 있어 신빙하기 어렵고, 따라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박성재의 지시는 실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 박성재가 이재유에게 출국 금지 해제를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와 같이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극히 낮아 믿기 어려운 이재유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동그라미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이건 출입국 심사과에서 작성된 문서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섭으로부터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출입국 심사과는 2024년 3월 6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사이에 이종섭 출국 금지 관련 보고,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출국 금지 심사 결정서 인용 기각,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다수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공소사실에서는 이러한 문서들의 작성이 피고인 박성재의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종섭이 출입국 심사과에 제출한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이라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나 자료들로서 피고인 박성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문서들이 아닙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됐으나 출국 금지로 출국이 불가능하게 된 이종섭이 그 출국 금지에 대해 법무부의 이의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서 이 민원에 대해 전결권을 가진 이재유는 이를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관련한 중요 부분에 대해 피고인 박성재에게 보고했을 뿐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이재유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출입국 관련 업무가 생소하여 절차 등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을 뿐 법률이나 절차 또는 기준을 위배해서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외부의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지시를 받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더구나 없습니다. 또한 공소장 기재 공동 피고인이나 그 외 어떠한 사람들과도 이종섭의 출국 금지 해제 또는 이의 신청 업무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성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관계와 특별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 이재유의 진술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당시 대통령이던 공동피고인 윤석열이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이종섭에 대한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수사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내보내기로 계획하였다는 전제 사실이 너무나 호황되지만, 그 당부를 떠나 이는 피고인 박성재와는 무관함이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의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 이의 신청 업무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지 피고인 박성재의 출국금지 해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종섭이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종섭의 이의 신청을 인용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특검의 주장과 같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고인 박성재가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면 이종섭의 호주 대사 부임 일정이 임박하여 출국금지 해제가 시급한 상황이고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으므로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심의 결과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피고인 박성재는
이 사건 이의 신청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사 외에 다른 뜻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범인 도피의 점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의 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박성재 피고인 최후 진술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4년 2월 20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본건 공소장에 보면 제가 취임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3월 4일 취임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3월 4일에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날입니다. 그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연장 결정을 해줍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사건이 수사가 되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제가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하고도 의사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공모라고 하려면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특검 측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법무부 압수수색, 저희 개인 압수수색,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법무부 직원들, 심의위원들 전부 다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는 공동피고인 누구와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공판부터 공소 사실의 공모의 점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는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의사 연락이 침묵의 카르텔로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형사법의 공모에서 의사 연락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민원사건 처리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출국금지와 관련된 업무는 거의 전부 출입국 본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본부장과 정책단장의 정결로 처리되는 일입니다. 그 본부장의 처리 의견대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자는 그 의견대로 하자는데 저는 동의를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출국금지 심의를 위한 절차와 서류 작성, 논의 과정에 일체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도어 스태핑 내용을 비롯하여 특검 측의 공소장에 기재된 저희 지시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과 다름이 이 법정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역시 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정언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청이 접수되기도 전에 이재유 출입국 본부장과 김정도 정책단장은 티타임을 하면서 이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신청이 들어오면 직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출국금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점은 여기 이 법정에서 다 본인들이 정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면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고, 제가 그 당시에 출국금지 업무를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특검 측은 제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하 스태핑 내용이라든지 관련자 진술 이런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을 왜곡하여 저에 대한 기소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시간 동안 심리를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형사법 기본 원칙에 따라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정 피고인 즉 시간 좀 걸리시죠? 예, 휴정하겠습니다.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심우정 피고인 측 진술 듣고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휴정합니다.